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하는 집중 분석 마련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간밤에 포르투갈에서 22 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22 총재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BOJ 총재, BOE 총재까지 정말 많은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2분기 실적 시즌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일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리뷰 그리고 프리뷰 성격으로 한번 집중 분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욕에 계시는 실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함님 모셨습니다. 유산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22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발언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전부 다 조금 매파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산함님이 보시기에 이번 22 포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연준 의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게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은 앞으로 더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군톡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파월 의장은 오늘 연설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주요 발언들을 좀 지켜보자면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연준에서 이번에 점도표를 내놓을 때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실 너무나도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 중 하나가 2%의 인플레이션에 도달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인플레이션이 도달하는 시기를 긴축을 하더라도 이번 해나 다음 해가 아닌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어 인플레이션도 2025년이 되어야지 2%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지만 예전에 발언하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은 어떻게 보면 매파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중립적일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그래 파월 의장 그럴 줄 알았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자막에도 좀 나갔습니다만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고요. 장 마감 이후에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리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연준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시나리오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테스트 시나리오 자체가 40% 이상의 값어치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집값이 38% 이상 떨어지고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23개 은행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가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한 것인데요. 일단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도 경기 침체 시나리오 안에서 541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잃더라도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미니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사실상 원래 미니멈이 8%보다 높은 10.1%로 사실상 이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나리오 안에서도 은행들이 가계들과 그리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사실상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 23개 기업이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룹들, 은행들을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생겼을 때 가장 뭔가 리스크가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으로서 34.9빌리언 달러를 잃을 수도 있고 웰스파고는 32.9빌리언 달러, JP모건은 30.1빌리언 달러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서 가장 그냥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은 분명히 이 보고서가 은행의 뭐 자기 자본 요구 사항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혹은 이런 것들 정하기 위해서 한 리포트는 아니지만 이 은행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한 리포트였고 이 결과에 따라서 금리 상승 환경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번 이상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더 긴축적으로 가더라도 은행들이 더 탄력적으로 견딜 수 있게 잘 버틸 수 있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파월이 오늘 나왔던 연설 중에 언급했던 부분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긴축을 하게 되면 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월이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분명히 그러나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건 금리 인상을 추가로 가져간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버텨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해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이슈가 있으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연준에게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긴축을 해도 마음 놓고 조금 더 경기 침체 우려를 덜 해도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상 이번이나 다음번에 나오게 될 때 2% 중후반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긴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패드와치 기준 금리 7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8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상 거의 뭐 현실화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왔기 때문에 경기가 과연 잘 버텨낼 수 있느냐, 기업들의 실적이 온전하게 버텨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전망, 실적 시즌 전망을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간밤에 좀 부진했습니다.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가능성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엔비디아 이대로 좀 꺾이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유사남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가장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중국에 관한 규제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미 호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중국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이게 원래는 A100이 원래 미국이 중국의 무기 쪽 AI 관련한 부분을 의식을 해서 제재를 했다가 그것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엔비디아가 원래는 A100을 다운그레이드한 A800을 팔면서 이 제재를 피했는데 이 A800을 앞으로 아마 빠르면 한두 달 이내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A100과 H100 한마디로 제재를 받았던 칩들의 판매액이 약 4억 달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앞으로 크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일단 이번에 옐런 재무장관이 7월 달에 가는 것으로 중국에 가는 것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아직 7월 전까지는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질적인 제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호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AI 쪽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유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AI에 대한 일을 돌입하기도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섹터가 이미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정부 쪽과 여러 산업들이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AI 쪽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AI 쪽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타서 계속돼서 돈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회사들이 얼마나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어지는가, 그리고 AMD가 얼마나 엔비디아를 빠르게 따라잡는가,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든가,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회사나 정부 차원에서 AI에 관한 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가, 보조금이 늘어나는가 정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될 부분은 이미 엔비디아의 다음 쿼터에 대한 성장이 매출이 1.5배, EPS가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 쿼터에도, 다음 쿼터가 지난 다다음 쿼터에도 그 정도의 매출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주가 대비 순이익 P 레이시오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실 절대 낮은 주가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거기에 계속하는 응답하는 성장이 나와야 사실 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멀티플 자체가 여태까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평균 멀티플보다 굉장히 많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이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번 어닝에 관해서 응답을 할 때 다음 쿼터와 다다음 쿼터까지는 우리의 이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그 다다음 쿼터, 아마 2024년 정도부터는 아마 성장성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상향을 했죠.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의 말씀해 주신 PER 50배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좀 수긍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정당화가 되려면 계속해서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금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 특히나 중국 규제 이슈,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는 중국 규제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또 있었던 그런 시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엔비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AMD는 또 얼마나 따라올 수 있는지 몇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빅테크주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또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 같은데 빅테크주 전반적으로 전망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오른 이유가 사실 최근에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가격을 상승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최근에 빅테크는 AI 관련한 발표들이 계속되면서 특히 유니티라던가 여러 AI가 관련된 발표가 나오자마자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일단 좀 계속되는 흐름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고 구글도 하향 조정을 받았던 데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 게요. 이제 투자 의견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가에 대한 의견, 목표 주가는 상승하면서 투자 의견은 하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투자 심리가 몰린 상황에서 분명히 호재도 많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문제는 이런 호재가 다 너무 반영이 이미 돼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몰린 투자 심리를 지적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경기방어주 같은 경우는 월그린을 포함해서 코스코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닝들에 관해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계속해서 양극화가 좀 나오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투자 관련한 흐름들이 좀 멈추기 위해서는 멈추기라는 것보다는 조금 주춤하는 흐름세가 지금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모든 투자 의견들이 꺾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경기방어주 쪽에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몰리는 현상, 지금 조금 더 밸런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AI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흐름상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AI 관련해서 더욱더 투자를 하려는 모습들에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 의견, 목표 주가의 하향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경기 방어주 어닝이 근데 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꺾이게 되는 현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호재를 많이 끌어다 썼다는 부분,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습을 이어왔다는 부분이 오히려 실적 시즌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월그린스 부츠도 그랬고요. 카니발도 페덱스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조금 긴장하고 들어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간밤에 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이거 좀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7월 전반적인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사실 오늘 어닝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과 어닝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좋은 느낌으로 결론적으로 나기는 했지만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주식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하자면 최근에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씩 중국의 견제를 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에 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재미난 게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주택 판매 지표라든지 부동산 관련한 지표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오픈도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를 이제 나무 같은 아니면 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자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홈디포를 포함해서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재미난 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구재, 원래는 잘 바꾸지 않는 자동차 혹은 뭐 인테리어 이런 가구들 같은 것도 크게 수요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집값에 대한 상승 지표들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긴축을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접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을 해서 이제 주택 관련한 건설주들은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도 사실 재미난 건 제가 오늘만 해도 부동산 업자들한테서 전화를 2통을 받았거든요. 이제 주택을 팔라고 현금으로 팔라고 연락을 받았던 만큼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아무래도 문제는 앞으로 변수는 연준이 얼마나 긴축에 대한 강한 가능성을 내비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그리고 거래량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연준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건 거주비거든요. 이 거주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내려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긴축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가에 관해서 신경을 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지표들이 들어오는 것, 특히 이번에 나올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2% 중후반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미 인플레이션 수치가 한 달 기준으로 이제 딱 2022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대는 다음 달로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건 연준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5년까지 2%대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치에 반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2%대 물가 상승률 달성하기가 정말 머지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보다는 과연 이 고금리를 경기가 2%대 물가 상승률을 잡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더 특히 가중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또 물가 쪽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아직까지 7월 FOMC까지 좀 꾸준히 좀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남님과 함께 미국 현지 상황 이야기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